너 이것도 빨래라고 해온 것이냐? 당장 가서 다시 빨아오거라. 또 잔소리 하시네. 어쩔 수 없지? 몸 좀 풀어볼까? 이번엔 제대로 해갑니다! 시어머니!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인근의 어느 마을에 김서방 댁이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으나 초가집치고는 제법 큰 집이었고 마당도 넓었으며 김서방은 장사로 재산을 모은 중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박씨 시어머니와 덕이 며느리 사이에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씨가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죽그릇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그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으며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라, 며느리. 아침죽이 이게 뭐냐? 물을 너무 많이 부어 국물만 자작하지 않느냐? 덕이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컸고 어깨가 넓었으며 팔뚝이 굵어 쪼그리고 앉은 모습이 마치 곰 같았습니다. 덕이는 불을 지피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보았는데 표정은 무뚝뚝하였고 눈빛은 잔잔하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죽이 묽다는 것은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이옵니다. 어머님 연세를 생각하여 일부러 그리 끓였사옵니다. 박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늙었다고 돌려 말한 것이 아닌가 싶었던 것입니다. 박씨가 목소리를 더욱 높여 자기가 늙어 이가 없다는 소리냐고, 자기 이는 성한데 무슨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덕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가 성하신 줄 몰랐사옵니다.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죽을 되직하게 끓이겠사옵니다. 어머님께서 이가 그리 튼튼하시니 보약도 필요 없으시겠습니다. 그 돈 아껴서 쌀이나 더 사야겠습니다. 박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효심 어린 얼굴로 말하고 있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도 없어 다른 트집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씨가 부엌을 둘러보다가 장독대를 가리키며 소리쳤는데 먼지가 수북하다고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이 모양으로 하니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덕이가 장독대를 보았습니다. 먼지가 조금 있기는 하였으나 대수롭지 않은 정도였고 덕이가 다시 시어머니를 보며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먼지가 보이신다는 것은 어머님께서 눈이 밝으시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닦았는데도 그리 잘 보이시다니 눈이 정말 좋으시옵니다. 혹시 멀리 계신 귀신도 보이시는 것 아니옵니까? 박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귀신 보는 노망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고 약이 올랐으며 그러면서도 효심 어린 말투로 하니 화를 낼 수도 없어 이를 갈았습니다. 박씨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며느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없다고 혼수도 제대로 안 가져오고 빈손으로 시집왔지 않느냐고 입을 한 채 함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박씨가 늘 꺼내드는 무기였습니다. 덕이의 친정은 가난하였고 혼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박씨는 그것을 늘 문제 삼았습니다. 박씨는 이번에야말로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굵은 팔뚝을 쳐들어 보이며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사옵니다. 소녀의 친정이 가난하여 혼수를 제대로 못 가져온 것은 사실이옵니다. 하지만 소녀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몸뚱이를 가져왔사옵니다. 이 팔로 물을 길어 나르고 이 팔로 빨래를 하고 이 팔로 밭을 갈고 이 팔로 장작을 패옵니다. 혼수로 가져온 이불은 해지면 버려야 하지만 이 몸뚱이는
평생 쓸 수 있사옵니다. 어머님, 어느 것이 더 남는 장사이옵니까? 박 씨는 다시 한 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덕이는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하고 있었으며 힘이 장사라 남자 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박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반박할 말이 없었고 결국 건방지다고 말대꾸나 한다고 고함을 지른 뒤 부엌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집 안을 울렸고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하녀가 움찔하였으며 사랑방에서 책을 보던 김서방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덕이는 다시 아궁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하였고 불을 지피기 시작하였으며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 씨는 안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며느리가 말대꾸를 한다는 것이 기가 막혔으며 그러면서도 효심 어린 척하니 더욱 약이 올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구나. 저 곰 같은 것을 내쫓으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아들을 꼬드겨야 한다. 아들만 내 편이 되면 며느리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며느리를 들여야겠다고 혼수 많이 가져오고 예쁘고 순한 며느리를 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불 속에서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서방이 사랑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늙어서 그러는지 요즘 며느리가 자꾸 말대꾸를 한다고 오늘도 아침부터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른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김서방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도 들어야 하고 아내 편도 들어야 하는데 어느 쪽도 제대로 들 수 없어 항상 곤란하였던 것입니다.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덕이가 말대꾸를 했다기보다는 그저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자 박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박 씨가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지금 내 어미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냐고 따졌고 김서방이 급히 손을 저으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변명하였으나 박 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이 늙으니 이제 아들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울먹였습니다. 김서방은 당황하여 어머니를 달랬고 박 씨는 울면서도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려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래 그 계집을 데려와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일찍 일어나 나들이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덕이가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으나 박 씨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는데 한양 시내로 향하여 어느 기생집 앞에 멈춰 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가 찾아온 것은 옛날 알던 기생어미였습니다. 기생어미는 박 씨를 반갑게 맞이하였고 차를 내왔으며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가 속내를 털어놓았는데 영리하고 예쁜 기생 한 명을 빌려달라고 우리 집에 머물게 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생어미가 눈을 반짝이며 무슨 일에 쓸 건지 물었고 박 씨가 음흉하게 웃으며 며느리를 내쫓고 새 며느리를 들일 생각이라고 그러려면 먼저 아들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하였습니다. 기생어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였고 박 씨가 겉으로는 친척 조카라고 할 테니 제일 예쁘고 영리한 애를 보내달라고 돈은 두둑히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생어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연웅이라는 기생을 추천하였는데 절세미녀의 머리도 비상하며 남자 꼬시는데 도 같은 여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박 씨는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며칠 후 연웅을 데려오기로 약속하고 기생집을 나섰습니다. 박 씨는 혼자 중얼거렸는데 이제 곧 저 곰 같은 며느리를 내쫓을 수 있다고 예쁜 새 며느리를 들이면 혼수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덕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박 씨를 보고 인사를 하였으나 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고 덕이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였으나 곧 다시 빨래에 집중하였습니다. 며칠 후 박 씨의 계획이 시작될 것이었고 김서방 댁에는 폭풍이 몰려올 것이었으며 호랑이와 곰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사흘 뒤 박 씨가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오후 무렵 대문 밖에서 가마 소리가 들렸고 박 씨는 급히 마루로 나가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가마에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연홍이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얼굴은 달처럼 희고 눈은 살구씨처럼 매혹적이었으며 입술은 앵두처럼 붉고 몸매는 버드나무처럼 가늘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색깔이 화려하였고 손에는 금가락지가 반짝였으며 머리에는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연홍이 박 씨에게 다가와 공손히 절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고모님, 연홍이옵니다. 먼 길 와서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박 씨가 연홍의 손을 잡고 반갑게 맞이하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진짜 조카를 맞이하는 것 같았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사랑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덕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손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연홍을 보는 순간 덕이의 눈이 가늘어졌는데 저 여인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고 옷차림새며 말투며 기색 냄새가 물씬 풍겼으며 무언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씨가 덕이를 보며 소리쳤는데 여기 와서 인사하라고. 이분은 자기 외가 쪽 아주 먼 팔촌 조카뻘 되는 아이인데 한양에서 혼자 지내기 외로워 우리 집에 잠시 머물기로 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덕이가 연홍에게 다가가 절을 하였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하였고 눈빛은 차가웠으며 인사를 받는 연홍도 덕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으나 그 미소는 피상적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고 보이지 않는 화약이 공기를 채웠으며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씨는 연홍을 사랑방으로 안내하였고 가장 좋은 방석을 깔아주었으며 과일과 다과를 가져오라고 덕이에게 명하였습니다. 덕이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서 준비를 하였는데 과일을 씻으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 여인은 분명 보통 여인이 아니다. 시어머님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 데려온 것이 틀림없다. 조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덕이가 과일 접시를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홍이 박 씨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덕이가 접시를 내려놓는 순간 연홍의 손을 보았습니다. 가늘고 고운 손이었으나 손가락 끝마디에 미세한 굳은 살이 있었고 특히 검지와 중지 사이에 선명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덕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손이다. 가야금이나 검은고를 오래 타는 사람에게 생기는 굳은 살이다. 역시 기생 출신이 맞구나 하고 확신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박 씨가 연홍을 상석에 앉히고 자신은 그 옆에 앉았으며 덕이와 김서방은 아랫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는데 며느리가 상석에 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사랑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오다가 연홍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김서방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누구냐고 물었으며 박 씨가 득이양양하게 외가 쪽 먼 친척 조카라고 이름은 연홍이고 한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우리 집에 머물기로 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김서방이 어색하게 인사를 하였고 연홍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는데 그 모습이 청순하고 여리어 보여 김서방은 당황하였습니다. 덕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홍이 젓가락을 들어 밥을 먹는 모습은 우아하였고
반찬을 집는 손놀림은 고왔으며 박 씨는 연홍에게만 신경을 쓰며 이것도 먹어보라 저것도 먹어보라 권하였습니다. 연홍이 박 씨에게 감사하다고 고모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머물게 되어 영광이라고 아양을 떨었고 박 씨가 기뻐하며 우리 집을 내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덕이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박 씨가 갑자기 덕이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연홍이를 보고 배워라. 저렇게 우아하게 먹는 게 여자지. 너는 산적이냐? 곰처럼 우걱우걱 먹기만 하지 않느냐? 덕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하였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일을 많이 하니 밥을 많이 먹어야 하옵니다. 우아하게 조금씩 먹으면 배가 차지 않사옵니다. 연홍아 씨는 일을 안 하시니 적게 드셔도 되시겠지요. 박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적이라는 것 아니냐. 연홍이를 봐라. 저렇게 가녀리고 예쁘지 않느냐. 덕이가 연홍을 보았습니다. 연홍은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말하였는데 자신은 별것 아니라고 형님께서 훨씬 훌륭하시다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조롱이 숨어 있었고 덕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홍은 박 씨에게 온갖 아양을 떨었고 아침마다 박 씨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으며 박 씨의 어깨를 주물러 주고 발을 주물러 주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박 씨는 연홍을 보며 감탄하였는데 저런 며느리를 얻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탄식하였습니다. 반면 덕이에게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아침밥이 늦었다고 구박하고 빨래가 깨끗하지 않다고 뺨을 때렸으며 장작을 충분히 패지 않았다고 저녁을 굶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참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였으며 연홍을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덕이는 연홍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연홍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체크하였고 어디로 나갔다가 들어오는지 살폈으며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덕이는 결정적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덕이는 부엌에서 다음 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창문 틈으로 마당을 보니 연홍이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몰래 대문 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덕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는데 연홍은 주위를 살피더니 담을 가볍게 넘어 밖으로 나갔고 그 동작이 능숙하여 여러 번 해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덕이는 창가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연홍이 다시 담을 넘어 들어왔는데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고 사랑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덕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저 계집이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며 기회를 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연홍은 김서방을 유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방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부채를 떨어뜨렸고 김서방이 주워주면 수줍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하였으며 저녁에는 술을 따라주겠다며 사랑방에 들어와 김서방 옆에 앉기도 하였습니다. 김서방은 당황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자꾸 다가오니 마음이 흔들렸고 하지만 아내 덕이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연홍을 피하려 하였으나 박 씨가 자꾸 연홍과 김서방을 마주치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들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고 아들이 연홍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으며 조만간 덕이를 내쫓고 연홍을 새 며느리로 들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연홍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연홍에게 우리 아들이 어떠냐고 괜찮은 남자 아니냐고 넌지시 떠보았고 연홍이 수줍게 웃으며 도련님은 훌륭하시다고 자신 같은 여인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다고 겸손을 떨었습니다. 박 씨가 연홍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 곰 같은 것 말고 너 같은 예쁜 며느리를 얻고 싶구나. 연홍이 놀란 척하며 고개를 저었으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고 속으로는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집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덕이는 부엌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으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다고 생각하였으며 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곧 이 집에는 큰 사건이 터질 것이었으며 호랑이와 여우와 곰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연홍이 김서방 댁에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 박씨는 덕이를 더욱 가혹하게 대하였고 연홍은 더욱 교묘하게 김서방을 유혹하였으며 덕이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씨가 안방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고 덕이와 김서방이 급히 달려갔으며 연홍도 사랑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박씨는 장롱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으며 입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씨가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내 폐물이 없어졌다. 내 비녀와 가락지가 사라졌어. 김서방이 놀라 장롱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연 박씨의 폐물함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금비녀와 옷가락지가 사라져 있었으며 은비녀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달랬으나 박씨는 울부짖으며 도둑을 잡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박씨가 갑자기 덕이를 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박씨가 덕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훔쳤구나. 내가 내 폐물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 덕이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훔친 적이 없사옵니다. 어찌 제가 그런 짓을 하겠사옵니까? 박씨가 비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훔쳤겠느냐. 이 집에는 너 말고는 의심할 사람이 없다. 내 방을 뒤져볼 것이다. 덕이가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시옵소서. 제 방을 뒤지셔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옵니다. 박씨는 덕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서방과 연홍도 따라갔고 덕이는 천천히 뒤따라갔습니다. 박씨가 덕이의 이불을 걷어냈고 옷장을 뒤지기 시작하였으며 온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때 박씨가 이불 밑을 뒤지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불 아래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가 나왔고 박씨가 그것을 펼치자 금비녀와 옷가락지가 나왔으며 바로 박씨의 폐물이었습니다. 박씨의 얼굴이 승리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김서방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보았고 연홍은 놀란 척하며 입을 가렸으며 덕이는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씨가 폐물을 들고 덕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덕이의 뺨을 후려쳤는데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덕이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으며 하지만 덕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씨가 소리쳤습니다. 이 도둑년, 내가 그렇게 구박을 해도 모자라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느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덕이가 뺨을 만지며 침착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것을 훔친 적이 없사옵니다. 누군가 제 방에 몰래 숨겨둔 것이옵니다. 박씨가 비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누가 내 방에 몰래 들어와 숨겨둔다는 말이냐. 변명도 제대로 해라. 당장 짐 싸서 나가지 못할까. 김서방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였고 어머니가 화를 내고 있었으며 아내를 변호하고 싶었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돌렸고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였으며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덕이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덕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제가 나가겠사옵니다. 덕이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신 한 켤레, 그리고 친정에서 가져온 작은 놀이개가 전부였고 그것들을 보따리에 담았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덕이를 박씨가 비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홍은 사랑방 문 앞에 서서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고 김서방은 사랑방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덕이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덕이가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으나 흔들림이 없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으며 보따리를 든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홍을 지나가는 순간 덕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덕이가 연홍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홍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덕이가 가까이 다가오자 약간 뒤로 물러섰고 덕이가 연홍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꼬리가 너무 길면 밟히는 법이다. 목 씻고 기다려라.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하였고 차가웠으나 위협적이었으며 연홍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덕이는 더 이상 연홍을 보지 않고 대문을 나갔으며 그 뒷모습은 패배한 사람 같지 않았고 오히려 사냥을 준비하는 포식자 같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덕이가 사라졌고 마당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흘렀으며 박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씨는 폐물을 다시 장롱에 넣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저 곰 같은 며느리를 쫓아냈다고, 이제 연홍을 새 며느리로 들이면 된다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연홍은 사랑방으로 돌아가며 박씨에게 말하였는데 고모님 덕분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다고, 자신이 이 집을 잘 돌보겠다고 아양을 떨었고 박씨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연홍이 박씨와 김서방을 위해 저녁상을 차렸는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였고 박씨는 연홍의 솜씨를 칭찬하며 역시 내가 며느리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김서방은 말없이 밥을 먹었는데 아내가 떠난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어머니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김서방 댁은 조용하였고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박씨는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기분이 좋았고 드디어 저 곰 같은 며느리를 쫓아냈다는 생각에 만족스러워하며 잠들었습니다. 연홍은 사랑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연홍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낮에 보였던 수줍고 여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었고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으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한편 덕이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간 뒤 마을 어귀의 큰 나무 밑에 자리를 잡았고 보따리를 베고 누워 하늘을 보고 있었으며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하였습니다. 덕이는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나온 것이었고 연홍의 수상함을 확신하고 밖에서 지켜보기로 한 것이었으며 연홍이 다음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덕이는 눈을 감았으나 잠들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댁에는 거짓된 평화가 찾아와 있었고 박씨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잠들어 있었으며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고 진짜 폭풍이 몰려올 것이었습니다. 덕이가 떠난 다음 날 아침 김서방 댁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기분이 좋았고 드디어 저 곰 같은 며느리를 쫓아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하였으며 연홍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박 씨가 연홍에게 말하였습니다. 연홍아, 이제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구나. 너를 우리 며느리로 들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연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전히 수줍고 공손한 모습이었고 박 씨는 흐뭇하게 바라보았으며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박 씨가 연홍에게 설거지를 부탁하였습니다. 당연히 연홍이 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며느리 수업도 시킬 겸 부탁한 것이었으나 연홍은 젓가락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저는 피곤하니 좀 쉬어야겠어요. 고모님께서 하시지요. 박 씨가 깜짝 놀라 연홍을 보았습니다. 연홍의 말투가 조금 달랐고 표정도 전만큼 수줍지 않았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연홍아, 무슨 소리냐? 내가 며느리가 될 사람 아니냐? 연홍이 대답하였습니다. 며느리요? 아직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설거지를 해야 하죠? 고모님께서 하시면 되잖아요.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홍의 태도가 확실히 달랐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싶었으며 하지만 명확하게 뭐라 할 수도 없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박 씨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생각하였는데 아마 피곤해서 그런 것이겠지.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 위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연홍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을 떠오라고 하였고 박 씨가 당황하며 가져다 주자 물이 미지근하다며 다시 떠오라고 하였으며 박 씨는 어이가 없었으나 참았습니다. 점심때는 밥이 차다며 다시 데워오라고 하였고 저녁 때는 반찬이 맵다며 새로 만들라고 하였으며 박 씨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으나 꾹 참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 씨가 참다 못해 연홍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느냐고. 며칠 전만 해도 공손하고 착하더니 이제는 왜 이러느냐고 물었는데 연홍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고모님,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랬어요. 그동안은 참았던 거죠. 이제 그 곰 같은 며느리도 없으니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홍의 눈빛이 차가웠고 말투도 완전히 달랐으며 이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내가 대체 누구냐? 내 조카가 맞느냐? 연홍이 비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조카든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집에서 제가 제일 편하게 지낼 거라는 거예요. 고모님은 제 말을 잘 들으시면 돼요. 안 그러면 마을에 소문내면 되겠네요. 며느리를 모함해서 쫓아낸 악독한 시어머니라고요. 박 씨는 그제야 자신이 연홍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것이 약점이 되었고 연홍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연홍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홍은 이제 박 씨를 완전히 하녀처럼 부리고 있었고 박 씨는 날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어야 하였으며 연홍은 사랑방에 앉아 편하게 지내기만 하였습니다. 박 씨는 후회하기 시작하였는데 연홍을 데려온 것이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덕이가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밤마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김서방도 연홍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연홍은 밤마다 김서방의 사랑방으로 찾아가 술을 따라 주었고 김서방이 거부하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싫으냐고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나갔는데 자신마저 싫어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울먹였으며 김서방은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연홍이 따라주는 술은 이상하였습니다.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졌고
다음 날 아침까지 머리가 무거웠으며 김서방은 낮에 멍하니 있기만 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김서방의 얼굴은 헬쑥해졌고 눈빛은 흐려졌으며 제대로 된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밤, 연홍은 마지막 계획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 씨와 김서방에게 술을 권하였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약을 탔고 둘 다 한 잔씩 마시자 곧 고개가 떨구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연홍은 박 씨를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서 장롱을 열었는데 손놀림이 능숙하였고 오래 준비해온 것처럼 망설임이 없었으며 집 문서와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박 씨의 비상금까지 모두 찾아내었고 보자기에 하나하나 챙겨 담았습니다. 연홍은 김서방의 사랑방으로도 갔습니다. 쓰러져 있는 김서방을 보며 비웃었고 사랑방 안을 뒤져 귀한 물건들을 찾아냈으며 비단 두루마기와 옥으로 만든 도장, 은으로 만든 술잔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모든 것을 보자기에 싸자 제법 무거웠으나 연홍은 가볍게 들어올렸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약 기운의 비몽사몽이었으나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바닥에 쓰러졌으며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불렀습니다. 누구냐? 연홍아, 내가 거기 있느냐? 연홍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씨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고 박 씨 옆에 쪼그리고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네, 저예요.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돌려 장롱을 보았습니다. 장롱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이 텅 비어 있었으며 문서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려 하였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떡 벌어졌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으며 손을 뻗어 연홍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연홍이 박 씨의 머리를 발로 가볍게 차며 말하였습니다. 멍청한 늙은이. 내가 판 무덤에 내가 묻히는구나. 잘 가요. 연홍은 더 이상 박 씨를 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박 씨는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고 온몸이 떨렸으며 후회가 밀려왔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집도 땅도 돈도 모두 사라졌으며 박 씨는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연홍이 마당으로 나오자 담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홍의 공범이었고 미리 약속한 대로 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연홍이 보자기를 담 너머로 던지자 남자가 받았습니다. 잘 받았소. 빨리 넘어오시오. 연홍도 담을 넘으려는 순간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달빛이 대문 안으로 비춰 들어왔으며 그 빛 속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덕이었습니다. 손에는 굵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으며 눈빛은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덕이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고 연홍과 마주쳤으며 연홍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덕이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조카님. 연홍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담 너머에서 남자 공범이 뭐 하느냐고 빨리 넘어오라고 소리쳤으나 연홍은 대답할 수 없었고 덕이가 앞을 막고 서 있었으며 사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덕이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달빛이 덕이의 거대한 그림자를 마당 바닥에 길게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괴물처럼 보였으며 연홍은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덕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걸어올 때마다 땅을 밟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고 손에 든 몽둥이가 달빛에 반짝였으며 연홍은 담벼락의 등을 기댄 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연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당신은 쫓겨났잖아. 덕이가 무표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쫓겨난 게 아니라 나간 거요. 당신이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요. 연홍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덕이가 처음부터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연홍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도망칠 길을 찾고 있었고, 하지만 덕이가 대문을 막고 있었으며 담을 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남자 공범이 소리쳤습니다. 연홍, 무슨 일이오? 빨리 넘어오시오. 연홍이 대답하지 못하자 남자는 이상함을 느꼈고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네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고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있었으며 덕이를 보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자네는 연홍을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고 칼을 빼들며 위협하였으며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하였습니다. 자네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라 계집, 비켜서지 못할까? 우리 일에 끼어들면 다친다. 덕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몽둥이를 어깨에 걸치고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차갑고 무섭게 빛나고 있었으며 사내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내는 주춤하였으나 곧 용기를 내었고 자신은 수십 번 싸워본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계집 하나쯤은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사내가 칼을 휘두르며 덕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번쩍이며 덕이를 향해 날아왔고 연홍은 비명을 지를 준비를 하였으며 사내는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는데 칼이 눈앞까지 다가온 순간에야 몸을 살짝 비틀었고 칼날이 덕이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으며 덕이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당황하여 다시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덕이의 몽둥이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였고 사내가 반응할 틈도 없었으며 몽둥이가 사내의 옆구리를 강타하였습니다. 퍼 균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도 함께 들렸고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날아가 땅바닥에 굴렀으며 칼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 땅에 꽂혔습니다. 사내는 옆구리를 움켜쥐고 신음하였는데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진 것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고통이 밀려왔으며 일어나려 하였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덕이가 천천히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가 겁에 질려 손으로 땅을 짚고 뒤로 기어가려 하였으나 덕이는 사내의 다리를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몽둥이를 들어 올렸으며 사내는 팔을 들어 막으려 하였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쿵 몽둥이가 사내의 팔을 내리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고 사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으며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사내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만 하고 있었고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하였으며 덕이는 사내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연홍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연홍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덕이의 압도적인 힘을 목격하였고 건장한 남자가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으며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연홍은 재빨리 담을 타고 올라가려 하였는데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담벼락에 손을 걸쳤으며 필사적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덕이가 더 빨랐습니다. 덕이가 달려와 연홍의 치마를 잡아당겼고 연홍은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떨어졌으며 보자기가 손에서 떨어져 나가 땅에 굴렀습니다. 연홍은 일어나려 하였으나 덕이가 연홍의 어깨를 누르며 제압하였고 연홍은 바닥에 깔린 채 움직이지 못하였으며 비명을 지르려 하였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덕이가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고 안에는 집문서와 땅문서
그리고 돈이 가득 들어 있었으며 덕이는 그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이가 말하였습니다. 찾았소. 이제 관하로 가야겠소. 연홍이 땅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였는데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기생 출신이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며 덕이의 치마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덕이는 연홍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건 당신 문제요. 하지만 남의 집에 들어와 사기를 치고 재산을 훔친 건 범죄요. 관아에 가서 벌을 받으시오. 덕이는 연홍의 손목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연홍이 저항하려 하였으나 덕이의 힘은 압도적이었고 연홍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갔으며 사내도 신음하며 일어나려 하였으나 덕이가 노려보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덕이는 마당 한쪽에 있던 빨랫줄을 가져와 연홍과 사내의 손목을 묶었는데 매듭이 단단하였고 풀 수 없을 정도로 꽉 조였으며 두 사람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덕이는 두 사람을 끌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약 기운이 조금 빠져 눈을 뜨고 있었으며 덕이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씨는 덕이가 돌아온 것이 믿기지 않았고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 고마웠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덕이냐? 내가 왔구나. 덕이가 보자기를 박 씨 앞에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문서와 돈을 되찾아왔사옵니다. 이 두 사람은 관아에 넘기겠사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와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고 덕이를 쫓아낸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으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덕이는 박 씨를 일으켜 이불에 눕혔고 물을 떠다 먹였으며 박 씨는 물을 마시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덕이는 연홍과 사내를 마당에 세워두었고 김서방도 약 기운에서 깨어나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놀라서 덕이에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덕이가 간단히 설명하였는데 연홍이 재산을 훔치려 했다고, 자신이 이들을 잡았다고 말하였고 김서방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곧 상황을 이해하였습니다. 덕이는 연홍과 사내를 끌고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김서방도 따라갔고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으며 연홍과 사내는 고개를 숙이고 끌려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마을에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으며 덕이의 뒷모습은 당당하였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덕이는 사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연홍이 기생 출신 사기꾼이라는 것, 박 씨를 속이고 재산을 훔치려 했다는 것, 자신이 이들을 잡았다는 것을 차분하게 말하였고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또가 연홍과 사내를 신문하였는데 둘 다 범행을 부인하려 하였으나 증거가 명백하였고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또는 둘을 노비로 팔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연홍은 울며 빌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사내도 고통스러워하였으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둘은 포졸들에게 끌려갔으며 덕이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안방에 누워 있었고 김서방은 박 씨 곁에 앉아 있었으며 덕이가 들어오자 둘 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고 김서방도 불안한 표정이었으며 덕이가 무엇을 말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올 것이었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었으며 진정한 집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덕이가 안방으로 들어서자 박 씨와 김서방은 숨을 죽였습니다. 덕이는 보자기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집문서와 땅문서가 들어 있었으며 박 씨와 김서방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덕이가 보자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박 씨와 김서방은 움찔하였으며 덕이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하였으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박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으며 김서방도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덕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저는 이 문서들을 되찾아왔사옵니다. 연홍이 훔쳐달라는 것을 제가 잡아 되찾았사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들어 덕이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였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덕이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도둑이 아니었구나. 문서를 돌려줘서 고맙다. 덕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었사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저를 도둑으로 몰아쫓아내셨지요.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시고 말이옵니다. 박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방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보았는데 자신도 아내를 믿지 못하고 침묵했던 것이 후회되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덕이가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혼수도 없이 시집 왔다고 구박을 받았사옵니다. 빈손으로 왔다고 천대를 받았사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왔고 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으며 어머님을 모셨사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저를 쫓아내고 사기꾼을 들이셨지요. 박 씨가 울먹이며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몰랐구나. 덕이가 차갑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제야 아시는군요. 하지만 어머님, 이제 우리 집안일에 대해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박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덕이를 보았습니다. 덕이의 목소리가 달라졌고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덕이가 보자기를 여러 문서들을 꺼내며 말하였습니다. 이 문서들은 어머님 것이 맞사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질 수는 없지요. 하지만 어머님, 한 가지 여쭙겠사옵니다. 만약 또 사기꾼이 나타나면 어찌하시겠사옵니까? 박 씨가 당황하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덕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이번에 연홍한테 당하신 것처럼 또 당하실 수 있사옵니다. 어머님께서는 판단력이 없으시고 욕심에 눈이 멀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구분을 못 하시옵니다. 이러시는 걸 보니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게 분명하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덕이가 자신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 것에 분노하였으나 반박할 말이 없었고 실제로 연홍에게 속은 것이 사실이었으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이가 계속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집의 돈과 문서는 제가 관리하겠사옵니다. 어머님께서 또 사기꾼한테 넘기시면 안 되니까요. 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건 내 것이다. 내가 왜 그걸 관리하느냐? 덕이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관리하는 게 싫으시다면 어쩔 수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을에 소문을 내야겠사옵니다. 박 씨가 놀라 덕이를 보았습니다. 덕이가 무슨 소문을 낼 것인지 짐작이 갔고 공포가 밀려왔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문을 낸다는 것이냐? 덕이가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며느리를 모함하여 쫓아냈다는 소문을 내겠사옵니다. 연홍이라는 기생 출신 사기꾼을 집에 들여 며느리 자리에 앉히려 했다는 소문도 함께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어머님을 어떻게 보겠사옵니까?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면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었고 악독한 시어머니로 낙인 찍힐 것이었으며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였습니다. 덕이야. 제발. 그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덕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말을 들으셔야 하옵니다. 제가 이 집의 살림을 맡고 돈을 관리하고 문서를 보관하겠사옵니다. 어머님께서는 편히 쉬시고 주는 밥이나 드시면 되옵니다. 제가 입을 다물어 드릴 테니 말이옵니다. 김서방이 일어서며 항의하였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내가 우리 집 살림을 다 관리한다는 것이냐? 덕이가 김서방을 똑바로 보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저를 믿지 못하셨고 어머님 편만 드셨사옵니다. 저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내는데 침묵하셨고 저를 변호하지 않으셨사옵니다. 그런 서방님께서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김서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덕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고 자신이 아내를 배신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이가 최후 통첩을 하였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선택하시옵소서. 제가 이 집 살림을 맡고 어머님께서는 편히 사시겠사옵니까? 아니면 제가 마을에 소문을 내고 이 집을 떠나겠사옵니까? 박 씨는 떨며 물었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덕이가 차갑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제 말을 안 들으시면 제가 나가버리면 그만이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사기꾼이 오면 누가 막으시겠사옵니까? 어머님께서 또 속으실 텐데 말이옵니다. 박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덕이가 없으면 또 사기꾼에게 당할 것이 분명하였고 그렇다고 덕이에게 집안 살림을 넘기자니 자존심이 상하였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맡아라. 제발 나가지만 마라. 덕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저는 좋은 며느리이니 어머님을 잘 모실 것이옵니다. 밥도 제때 드리고 옷도 해드리고 편히 사시게 해드릴 것이옵니다. 단, 제 말씀은 잘 들으셔야 하옵니다. 덕이는 문서들을 다시 보자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방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집의 돈과 문서는 제가 보관하겠사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허락 없이 돈을 쓰실 수 없사옵니다. 뭐든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되옵니다. 박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고 김서방은 멍하니 앉아 있었으며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침 해가 밝게 비추고 있었고 덕이는 보자기를 안고 미소를 지었으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서방 댁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고 덕이가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박 씨와 김서방은 덕이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덕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것은 여전히 덕이 몫이었으나 이제는 아무도 트집을 잡지 않았고 박 씨는 감히 부엌에 들어오지도 못하였으며 덕이가 허락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날마다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고 덕이가 모든 것을 관리하였으며 박 씨는 그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던 박 씨였으나 이제는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덕이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자루를 들고 있었고 박 씨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으며 미소를 지으며 소일거리를 준비했다고 콩을 까시라고 말하였습니다. 박 씨가 자루를 보니
콩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 양이 어마어마하였으며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으나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하루 종일 콩을 까야 하였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으나 멈출 수 없었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간신히 다 까놓았으며 덕이가 들어와 잘했다며 품에서 떡 하나를 꺼내 박 씨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귀여운 어머님, 오래오래 저랑 사셔야죠. 박 씨는 떡을 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비참하였고 예전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고 박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었으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박 씨는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모든 것은 내 욕심 때문이었다. 덕이는 훌륭한 며느리였는데 나는 혼수가 적다고 구박하였고 돈 많은 며느리를 드리겠다고 사기꾼을 집에 들였으며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을 뻔하였다고 말입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덕이가 나를 구해준 것이라고, 덕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로 거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덕이 덕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하였는데 덕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내 잘못을 인정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덕이가 놀라 박 씨를 보았는데 박 씨가 부엌에 온 것은 오랜만이었고 무슨 일인가 싶었으며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도와줄 일이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덕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묻자 박 씨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덕이야, 내가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너를 구박하고 쫓아냈지. 내가 너무 잘못했다. 덕이는 놀랐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덕이는 잠시 말없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가 계속 말하였는데 자신은 욕심이 많았다고, 혼수 많은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 사기꾼한테 속았다고, 덕이는 훌륭한 며느리였는데 그걸 몰랐다고 울며 고백하였습니다. 덕이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차갑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고 눈빛도 따뜻해졌으며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덕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할 말이 있사옵니다. 저도 너무 심하게 굴었던 것 같사옵니다. 어머님께서 잘못하신 것은 맞사옵니다만 제가 너무 복수심에 불타 있었던 것 같사옵니다. 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덕이는 잘못한 게 없다고, 자신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였고 덕이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으나 따뜻하였고 덕이는 그 손을 꽉 쥐며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여전히 살림은 자신이 맞되 콩가라고 시키는 일은 그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겠사옵니다. 박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덕이 말을 잘 듣겠다고,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날부터 김서방 댁은 달라졌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덕이의 말을 따랐으나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고 덕이도 박 씨를 존중하며 대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짜 모녀 같은 정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밥을 먹다가 덕이를 보며 오늘 반찬이 정말 맛있다고, 덕이 손맛이 갈수록 좋아진다고 칭찬하였고 덕이가 미소 지으며 내일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생선조림을 해드리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김서방도 웃으며 우리 집이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덕이 덕분이라고 말하였으나 덕이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님께서 변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다.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렇게 김서방 댁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덕이는 여전히 집안 살림을 맡고 있었으나 이제는 폭군이 아니라 현명한 관리자였고 박 씨는 순종하고 있었으나 비참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김서방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 씨가 노안으로 병석에 누웠습니다. 덕이는 밤낮으로 박 씨를 간호하였고 약을 다려 먹였으며 손을 잡고 위로하였습니다. 박 씨가 마지막으로 덕이의 손을 꽉 쥐며 말하였습니다. 덕이야,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고맙다. 박 씨는 그렇게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박 씨를 보냈으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 씨가 좋은 며느리 덕분에 편의생을 마감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마저 잃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화를 입으며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다 함이지요. 박 씨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덕이는 그런 박 씨를 용서하였으며 두 사람은 진짜 모녀가 되었습니다.